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마 충격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일 겁니다.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그 근로자의 밧줄을 잘라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 사건. 어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. 홍순변 아나운서. 네, 지난 6월이었습니다. 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는요, 외벽 도색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. 이 작업자가 줄을 옥상에 연결을 해놓고 그 줄을 의지해서 13층 높이에서 이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다가와서 그 옥상에서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 남성이 숨지고 말았던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. 네. 이 남성, 이 범인이 1심에서는요, 네.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를 받았었는데 지난 12일 있었던 2심에서는 형량이 조금 낮아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. 네. 백 팀장님, 네.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 이 사건 정말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어요. 당시 이 범행 동기가 대체 뭐였습니까? 네, 사실은 범행 동기가 이제 이 가해자 범인이 새벽에 인력 시장을 나갑니다. 네. 근데 그때 인력 시장에 나갔다가 왜 일을 못하고 돌아왔느냐면 네. 이 사람이 술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오늘 그 퇴근 일을 못할 상황이다. 술 먹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인력 시장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. 이건 당연한 조치잖아요. 일을 잡지 못하고요. 네. 그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네. 이 13층 높이 아파트에서 줄에 매달려서 도색 작업, 애벽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 지루하거든요. 우리 네. 시청자들도 다니시면 보면 유리창을 닦는다라든가 외벽 도색 작업하는 분 굉장히 위험하고 고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근데 그 생명줄인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음악을 좀 꺼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들리지 않거든요. 벽에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은 척도 안 한다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서 음악 소리를 꺼달라고 했음에도 끄지 않는다. 시끄럽다. 이런 생각 때문에 밧줄을 끊어서 네. 한 분은 돌아가시고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돌아가시고 한 분은 도구를 이용해서 그 밧줄을 잘랐는데 미처 잘라지지 않은 상태로 재빨리 탈출을 합니다. 한 분은 30대 일하는 분은.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살인과 살인 미수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인데 항소심에서 35년형을 선고받은 이런 사안입니다. 이인철 변호사님, 네. 당시에 정말 충격을 줬던 이 사건. 재판부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됐어요. 그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은 2심 재판부도 이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특히 이 사람 누번 기간이었거든요. 아하.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완전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범죄지만 그러나 또 감형의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. 뭐냐면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이 굉장히 불리했다는 거죠. 제대로 훈육을 받지 못했고 또 과도한 음주 습관까지 있었고 네.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당시 앓고 장애라든지 조증 네. 에피소드 증세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의심이 된다. 네.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1심의 무기징역형은 조금 높다고 해서 이제 약간 감형을 한 겁니다. 하지만 징역 35년형도 그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뭐 2심 재판부가 뭐 도저히 이해 못한 판결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. 네. 이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35년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이 박상희 소장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 근로자분의 이 관련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참 시청자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이 피해 남성이요, 이 슬하에 이 5남매를 둔 그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 사건이 있을 때도 왜 선량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들은 이런 사고를 더 많이 당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.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피해자분께서 슬하의 오남매를 이제 네. 두고 있었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생후 27개월의 아기까지 있었는데 네. 그 아기들이 지금도 이제 아빠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좋은 아빠였던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아들, 좋은 남편이었어요. 그러니까요. 노모도 함께 모시고 있었고 아내에게도 되게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었다고 하는데 네. 이렇게 이런 정말 7식구의 생명줄을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감형이 됐다는 소식에 저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. 유족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그 누구가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? 유족들의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빠 언제 와? 일하러 갔어? 그럼 지 아빠가 안 보이니까 지 아빠 친구들한테 전화가 짬좀 집에 와. 지금도 지금 아빠 친구들 울리면서. 애들이 5이거든요. 잠시도 안 쉬었어요. 아무리 없어도 현금으로 돈으로는 대주지 못하는 걸 몸으로 쪼어서라도 대주려고 하는 그런 동생인데. 근데 저 아이들요, 정말 이제 큰아이는 이 상황을 알겠지만 어린아이들, 5남매 중에 이제 막내가 생후 27개월,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6월이었으니까 이제는 좀 조금은 많이 다르겠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상황을 모르겠죠. 이를 보는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? 그런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, 이인철 변호사님, 그 1심 때인가요? 그런 보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 남성이, 가해자가 첫 공판 때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서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, 혹시 이게 2심 감형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나요?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모든 재판에서 다 이제 통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재판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민사 재판이고 형사 재판이고.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인 이상 태도를 정말 성실하게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? 이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정말 뻔뻔하게 부인만 하고 계속 변명만 할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감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편지로 사과하고 싶다. 이게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사과하고 싶다가 뭡니까? 편지로 사과를 했어야죠. 편지를 보냈어야죠. 물론 뭐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낼 수도 있겠지만.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심이라면 재판부 판사가 이 진심을 봐서 조금 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.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. 1심에서 중한형이 나온 것도 이거 하나의 원인이 이거예요. 그 뻔뻔하게 계속 변명만 하고 사과 안 하기 때문에 중한형이 나온 거거든요.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려면 항소심에서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.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1심 선고에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하지만 백 팀장님,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를 무기징역이든 징역 35년이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랑스러운 내 남편, 든든한 우리 아빠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. 다시 우리 눈앞에 데려다 놓을 수 없잖아. 이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어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 보호라든가 피해자의 구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사실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과 그다음에 5남매, 요즘 얼마나 지금 그 인구 정책, 출산이라든가 결혼 늦게 하는 바람에 또 결국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지금 그 국가적인 대재앙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지금 분석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5남매 그 아빠가, 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슬픔, 또 그 부인, 혼자 남은 그 부인의 아픔, 이런 고통,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할 겁니다. 그런데 자,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어떤 그 트라우마가 평생 남겠죠.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, 이런 문제, 또 알코올 의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런 심신미약, 심신상실 상태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부분은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한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이 범인이 가해자가 40대 남성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35년형이나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훨씬 크거든요. 정말 소중한 가장, 내 아빠, 내 남편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이 됐다고 하는 측면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이 서린 그런 부분이다. 하지만 결국 이 남성도 본인이 사과를 하고 진정한 피해자에게, 유족들에게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다고 하면 피해자들도 그나마 용서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박 소장님, 네.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,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, 이렇게만 기억하고 흘려보낼 게 아니라요. 이 남아있는 아내분과, 이 피해자의 아내분과, 그리고 그 5남매에 대한 사회적,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, 지금 이 아내분과 그리고 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
그 충격이 고스란히 지금 온몸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.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이런 것에 대한 심리 치료가 상당 기간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이 범인의 정신 상태가 감형의 고려가 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뭐 알코올 의존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양극성 장애, 조울증 같은 것들이 이 범인이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과 맞물려서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켰다. 그렇기 때문에 심신 뭐 미약의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 범인을 고려해 준 거는 글쎄 좀 뭐 납득을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5명의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엄마가 5명을 두고 어떻게 나가서 혼자서 5명을 기를 어떤 그 생활비를 벌어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첫째가 옛날처럼 막내를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.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과 이 노모와 아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작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. 가장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뭔가 창문이나 외벽 같은 것을 하면은 가장 좀 빠른 시간에 많은 노동비를 받을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그러니까요. 어떤 일을 하신 아버지거든요. 네.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약한다면 우리가 이 가족을 어떻게든지 좀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맞아요.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. 듭니다.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. 이 5남매 그리고 아내까지 이 7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보니까 수당과 보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일을 하다가 이런 변을 당하신 유족들에게 우리 사회가 관심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없잖아. 이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어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 보호라든가 피해자의 구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사실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과 그다음에 5남매 요즘 얼마나 지금 그 인구 정책, 출산이라든가 결혼 늦게 하는 바람에 또 결국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지금 그 국가적인 대재앙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좀 분석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5남매 그 아빠가 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슬픔 또 그 부인 혼자 남은 그 부인의 아픔 이런 고통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할 겁니다. 그런데 자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어떤 그 트라우마가 평생 남겠죠.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 이런 문제 또 알코올 의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런 심신미약, 심신상실 상태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부분은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한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이 범인이 가해자가 40대 남성이기 때문에 네. 무기징역이나 35년형이나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훨씬 크거든요. 정말 소중한 가장, 내 아빠, 내 남편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이 됐다고 하는 측면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이 서린 그런 부분이다. 하지만 결국 이 남성도 본인이 사과를 하고 진정한 피해자에게 유족들에게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다고 하면 피해자들도 그나마 용서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박 소장님, 네.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.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. 이렇게만 기억하고 흘려보낼 게 아니라요. 이 남아있는 아내분과 이 피해자의 아내분과 그리고 그 5남매에 대한 보면요. 이인철 변호사님 그 1심 때인가요? 그런 보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 남성이 가해자가 첫 공판 때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서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이게 2심 감형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나요?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모든 재판에서 다 이제 통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재판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민사 재판이고 형사 재판이고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인 이상 태도를 정말 성실하게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? 이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
정말 뻔뻔하게 부인만 하고 계속 변명만 할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감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현지로 사과하고 싶다. 이게 네.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사과하고 싶다가 뭡니까? 편지로 사과를 했어야죠. 편지를 보냈어야죠. 네. 물론 뭐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낼 수도 있겠지만.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심이라면 네. 재판부 판사가 이 진심을 봐서 네. 조금 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.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. 1심에서 중한형이 나온 것도 이거 하나의 원인이 이거예요. 그 뻔뻔하게 계속 변명만 하고 사과 안 하기 때문에 중한형이 나온 거거든요.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려면 항소심에서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.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1심 선고에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하지만 백 팀장님, 네.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를 무기징역이든 징역 35년이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랑스러운 내 남편, 든든한 우리 아빠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. 다시 우리 누나 가까워했는데 이 피해 남성이요, 이 슬하에 이 5남매를 둔 그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 사건이 있을 때도 왜 선량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들은 이런 사고를 더 많이 당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.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피해자분께서 슬하의 오남매를 이제 네. 두고 있었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생후 27개월의 아기까지 있었는데 네. 그 아기들이 지금도 이제 아빠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좋은 아빠였던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아들, 좋은 남편이었어요. 노모도 함께 모시고 있었고 아내에게도 되게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었다고 하는데 네. 이렇게 이런 정말 7식구의 생명줄을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감형이 됐다는 소식에 저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. 유족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그 누구가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? 유족들의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언제 와? 일하러 갔어? 그러고 지갑바가 안 보이니까 지갑바 친구들한테 전화가 짬좀 집에 와. 지금 아빠 친구들을 울리면서 애들이 5이거든요. 잠시도 안 쉬었어요. 강물이 없어도 현금으로 돈으로는 대주지 못하는 걸 몸으로 쪼어서라도 대주려고 하는 그런 동생인데. 근데 저 아이들요, 정말 이제 큰아이는 이 상황을 알겠지만 어린아이들, 5남매 중에 이제 막내가 생후 27개월,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6월이었으니까 이제는 좀 조금은 많이 다르겠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상황을 모르겠죠. 이를 보는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? 그런데 기억을 좀 더듬어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들리지 않거든요. 벽에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은 척도 안 한다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서 음악 소리를 꺼달라고 했음에도 끄지 않는다. 시끄럽다. 이런 생각 때문에 밧줄을 끊어서 네. 한 분은 돌아가시고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돌아가시고 한 분은 도구를 이용해서 그 밧줄을 잘랐는데 미처 잘라지지 않은 상태로 재빨리 탈출을 합니다. 한 분은 30대 일하는 분은.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살인과 살인 미수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인데 항소심에서 35년형을 선고받은 이런 사안입니다. 이인철 변호사님, 네. 당시에 정말 충격을 줬던 이 사건, 재판부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됐어요. 그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은 2심 재판부도 이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특히 이 사람 누번 기간이었거든요. 아하.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완전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범죄지만 그러나 또 감형의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. 뭐냐면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이 굉장히 불우했다는 거죠. 제대로 훈육을 받지 못했고 또 과도한 음주 습관까지 있었고 네.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당시 알코올 장애라든지 조증 네. 에피소드 증세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의심이 된다. 네.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1심의 무기징역형은 조금 높다고 해서 이제 약간 감형을 한 겁니다. 하지만 징역 35년형도 그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뭐 2심 재판부가 뭐 도저히 이해 못한 판결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. 네. 이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35년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네.
사실 이 박상희 소장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 근로자분의 이 관련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참 시청자분들이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마 충격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일 겁니다.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그 근로자의 밧줄을 잘라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망 사건, 어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. 홍순변 아나운서. 네, 지난 6월이었습니다. 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는요, 외벽 도색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. 이 작업자가 줄을 옥상에 연결을 해놓고 그 줄을 의지해서 13층 높이에서 이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다가와서 그 옥상에서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 남성이 숨지고 말았던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. 네. 이 남성, 이 범인이 1심에서는요, 네.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를 받았었는데 지난 12일 있었던 2심에서는 형량이 조금 낮아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. 네. 백 팀장님, 네.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 이 사건 정말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어요. 당시 이 범행 동기가 대체 뭐였습니까? 네, 사실은 범행 동기가 이제 이 가해자 범인이 새벽에 인력 시장을 나갑니다. 네. 근데 그때 인력 시장에 나갔다가 왜 일을 못하고 돌아왔느냐면 네. 이 사람이 술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오늘 그 대근 일을 못할 상황이다. 술 먹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인력 시장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잖아요. 일을 잡지 못하고요. 네. 그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네. 이 13층 높이 아파트에서 줄에 매달려서 도색 작업, 애벽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 지루하거든요. 우리 네. 시청자들도 다니시면 보면 유리창을 닦는다라든가 외벽 도색 작업하는 분 굉장히 위험하고 고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근데 그 생명줄인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음악을 좀